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남깁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장모의 유언장. 그 순간 평생 무능하다 손가락질 받던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그를 쓸모없는 사위라 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내 뒷바라지로 사는 남자라 수군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조차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장모만이 달랐습니다. 장모는 20년 넘게 말없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두가 놀랄 선택을 남겼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장모가 사위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민준혁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8세, 평생을 이 자세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아이고, 민 씨. 장모님 편히 가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한 조문객이 건네는 말에 준혁 씨는 짧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옆에 선 처제가 대신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오래 편찮으셨는데 형부가 많이 돌봐드렸어요. 형부, 이름이 아닌 호칭으로만 불리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친척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돌아가시면 민 씨는 어떻게 살려나? 글쎄 말이야. 장모님이 그나마 챙겨주셨는데 아내도 벌써 5년 전에 먼저 가셨잖아. 이제 진짜 혼자네. 준혁 씨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평생 들어온 말들이었으니까요. 귀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줄도 모르게 무뎌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밖 흡연실에서는 처남과 처남의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진짜 우리 누나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2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 처남 민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누나 병원비는 형부가 댔잖아. 친구가 거들자 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다 어머니가 대주신 돈으로 된 거지. 형부가 무슨 돈이 있어. 평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살았는데. 그럼 지금은 뭐 하는데?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해. 58살의 대학생들 과외나 돕고. 한심하지.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안쪽 빈소에서는 준혁 씨의 딸 민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2살 대기업에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다가오자 준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서연아? 피곤하면 호텔 가서 쉬어도 돼. 아니에요. 아빠야말로 좀 쉬세요. 계속 서 계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너희 외할머니 마지막인데. 서연은 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나가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고 집안 대소사에서도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장례식장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디 있어? 아, 거기 있네. 이따 유언장 공개할 거니까 다들 빈소에 모여. 유언장? 준혁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장례식장 빈소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약 20여 명. 장모의 오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류에 쏠렸습니다.
특히 처남 민석과 외삼촌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장모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금이 좀 있을 거라는 게 친척들의 추측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의사를 밝힙니다. 조용한 빈소에 변호사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첫째, 나는 재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순간 빈소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재산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이미 3년 전에 매각했으며 그 돈은 딸 민희진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남은 예금은 장례 비용으로 충당하기에 적절한 금액입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셨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다니. 변호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유언장에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나는 사위 민준혁에게 다음을 남깁니다. 모든 시선이 준혁 씨에게 쏠렸습니다. 준혁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민준혁, 당신은 20년 넘게 우리 집안의 무능한 사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이 숨겨온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기는 건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이 유언장과 함께 봉인된 상자를 전달합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지난 20년간 해온 일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몰래 모아둔 증거들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준혁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것은 민준혁 씨의 선택입니다. 여시거나 영원히 닫아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자에게. 박순자 올림.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빈소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준혁 씨와 그 상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처남 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유언이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던 거 맞아요, 변호사님? 유언장은 3년 전에 작성되었으며 당시 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이 준혁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도 볼 권리가 있지 않소? 준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열쇠는 변호사가 준혁 씨에게 건넸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무엇을 남기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아빠, 딸 서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열어보세요. 외할머니가 남기신 거잖아요. 준혁 씨는 천천히 열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열어보마. 그가 상자를 품에 안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대체 형부가 뭘 숨긴 거야? 장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뭔가 있긴 있나 보네. 준혁 씨는 장례식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자, 평생 무능하다는 말만 들었던 자신을 장모님은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봄 서울 역삼동의 작은 예식장. 37살의 민준혁과 35살의 민희진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10,000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늦은 나이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희진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 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근데 희진아, 정말 괜찮겠니? 준혁 씨가 지금 직장도 없고 곧 구할 거예요. 그 사람 능력 있어요. 박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은 대학 교수로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데 사위가 될 사람은 변변한 직장 하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나이가 35살,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예식장 신랑 대기실. 준혁의 친구 한 명이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야, 민준혁?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장인어른 집안이 좀 까다롭다던데. 괜찮아. 희진이만 날 믿어주면 돼. 그래도 너 지금 무직이잖아. 회사 정리하고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새로 시작할 거야. 걱정 마. 준혁은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사실 그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중견 IT 기업의 이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구조 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보던 중에 희진을 만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부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단상에 앉아 신랑 민준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인사하는 모습은 공손했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희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박순자 여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준혁은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37살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경력직으로 가기엔 애매하고 신입으로 가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희진의 교수 월급 400만 원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진의 동생 민석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형부, 요즘 학원에서 잘 되세요? 응, 뭐. 그럭저럭. 형부는 원래 대기업 다니셨잖아요. 다시 대기업 알아보시지 그래요?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더라. 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37살에 백수됐다가 재취업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회사 붙잡고 있을 걸 그랬어야죠. 희진이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민석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실이잖아, 누나. 누나가 교수 월급으로 형부까지 먹여 살리는 거 다 알아.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혁은 희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희진아. 내가 더 노력할게. 괜찮아, 여보. 우리 천천히 가면 돼.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알아. 희진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장모 박순자 여사는 딸이 걱정되어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희진아, 준혁 씨 요즘 직장은 어때? 학원에서 잘하고 있어요, 엄마. 학원 강사가. 평생 직업이 되겠니? 애라도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거야? 엄마, 걱정 마세요. 준혁 씨가 곧 더 좋은 곳 찾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은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희진이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걱정도 컸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산후조리원 비용과 육아 용품을 대주었습니다. 준혁은 그 돈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곧 갚겠습니다. 됐어요, 사위. 딸 낳는데 외할머니가 돕는 게 당연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순자 여사의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태어나고 준혁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학원 강사 일 외에 주말에는 개인 과외도 했습니다. 하지만 벌이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희진이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어린 서연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나섰습니다. 내가 애를 봐줄게. 희진이 너는 일 계속해. 엄마, 괜찮으세요? 힘드실 텐데. 내 외손녀인데 뭐. 준혁 씨 혼자서는 벌이가 안 되잖니. 내가 일해야지. 준혁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5년 차 준혁은 학원을 그만두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됐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잘 될 거야, 희진아. 응, 힘내. 하지만 보험 영업은 준혁의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주변이 없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권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1년을 버텼지만 실적은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그만뒀습니다.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친척들은 수군댔습니다. 희진이 신랑 아직도 일 안 잡았다더라.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돌아가셔서 다행이야. 저런 사위 보면 속상하셨을 텐데. 준혁은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 박순자 여사가 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혁 씨, 예, 어머님. 내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요. 준혁 씨, 당신 계획이 뭡니까? 40대가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 겁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당분간은 내가 생활비를 보태줄게요. 희진이 혼자 벌기엔 힘드니까. 대신 준혁 씨도 뭐라도 하세요.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에요. 준혁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장모님의 차가운 눈빛이, 희진의 지친 얼굴이, 아직 어린 딸 서연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하지만 준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가 몰래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준혁은 동네 작은 영어학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10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입이었습니다. 희진은 여전히 대학 교수로 일했고 이제는 부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의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희진은 학회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서 준혁이 대신 갔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인 카페, 대부분 엄마들이었고 아빠는 준혁을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연 아버지입니다. 아, 서연이 아버지시구나. 반갑습니다.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는 교수님이시죠? 오늘은 바쁘세요? 네, 학회가 있어서요.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순간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어학원 보조교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교육 쪽 일을 합니다. 아, 선생님이시구나. 어느 학교세요? 학원입니다. 아,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섞인
혹은 무시하는 듯한 눈빛.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준혁은 희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부턴 엄마가 학부모 모임 가졌으면 좋겠어. 왜? 아빠가 뭔가 잘못했니? 아니, 그냥 친구들이 자꾸 우리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봐서. 희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부족해서. 아빠. 희진이 딸을 나무랐지만 이미 말은 나온 뒤였습니다. 그날 밤 희진과 준혁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애한테까지 미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더 노력할게. 당신 탓이 아니야, 준혁아. 세상이 어려운 거지. 아니야. 계속. 오후 600. 나 문제야. 10년 동안 변한 게 없잖아. 희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보잖아. 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15년 차. 희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3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희진을 살려야 했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희진의 월급과 보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모 박순자 여사가 나섰습니다. 준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은 대줄게요. 어머님, 우리 딸 살리는 게 먼저예요. 나중에 갚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일이고. 박순자 여사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희진의 치료비를 댔습니다. 준혁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희진을 간호했습니다. 학원 일도 그만두고 오직 아내 곁에만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희진의 머리카락이 빠졌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밤 희진이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재혼해. 무슨 소리야? 당신 안 죽어. 만약에 말이야. 서연이도 있고 당신 혼자 외롭게 살면 안 되잖아. 희진아,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알아.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준혁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당신 꼭 살릴 거야. 약속해. 희진은 3년간 투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준혁의 사회적 위치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준혁은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밤새 술 취한 사람들의 차를 몰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리운전 중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너 민준혁 아니야? 응. 야, 너 옛날에 대기업 다니지 않았어? 지금 뭐해? 이것저것. 대리운전? 너 이거 하냐? 동창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힘들어서.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됐냐? 우리 때 너 제일 똑똑했는데.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준혁은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희진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준혁은 다시 학원 보조교사로 돌아갔습니다. 대리운전은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처가 식구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은 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형부는 요즘 뭐해? 학원에서 보조교사 한대. 아직도? 나이가 몇인데? 글쎄 말이야. 우리 누나 병원비도 다 장모님이 대신 거 아니야. 장모님 고생 많으시네. 딸 병원비에 사위 뒷바라지까지. 준혁은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딸 서연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했고 친척들은 희진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희진이 피를 받아서 똑똑하네. 누구도 준혁의 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조차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대학 입학식에도 엄마만 데려가고 아버지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만 가도 되지? 그래, 엄마랑 가거라. 준혁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결혼 20년 차, 희진이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의 투병 끝에 희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혁은 망연자실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가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떠났습니다. 장모 박순자 여사는 사위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능한 걸까? 아니면 희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준혁은 묵묵히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딸을 위로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준혁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빈집에서 준혁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희진아.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준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결혼 5년 차로 돌아갑니다. 어느 겨울밤 박순자 여사는 우연히 사위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희진이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를 봐주기 위해 준혁의 집에 온 박순자 여사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아직도 안 주무시나?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준혁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준혁 씨, 아직도 안 자요? 준혁이 깜짝 놀라 화면을 끄려 했지만 이미 박순자 여사가 가까이 다가온 뒤였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영어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두꺼운 의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이게 무슨 공부예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논문 번역이요. 논문 번역? 네. 외국 의학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박순자 여사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인터넷으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데. 잘은 몰라도 제가 영어는 좀 하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받는데요? 논문 한 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요. 길이에 따라 다른데.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준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을 때는 200만 원 정도요. 적을 때는 100만 원. 박순자 여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학원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왜 학원을 다녀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불안정해요. 일이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만 먹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무시할 것 같아서. 박순자 여사는 사위를 다시 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1년 뒤부터요. 그러니까 4년 정도 됐어요. 희진이는 알아요? 아니요. 말 안 했어요. 왜요?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요. 밤늦게까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번역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그냥 학원에서 받는 돈으로 사는 척하고 나머지는 모아뒀어요. 모아서 뭐 하려고요?
언젠가 희진이한테 좋은 것 해주려고요.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쓰려고. 박순자 여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얼마예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뭐라고요? 4년 동안 거의 매일 밤새워서 번역했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까지. 주말에도, 명절에도. 박순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사위가 밤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니. 준혁 씨, 어머님, 이거 희진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숨겨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밤에는 번역 아르바이트 하는 남자. 멋있지 않잖아요. 박순자 여사는 사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무능하다고 하죠. 맞아요. 저 무능해요. 큰 회사에 다닐 능력도 없고 사업할 배짱도 없고, 하지만 적어도 제 가족은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박순자 여사는 사위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처럼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서재를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준혁이 공부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용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함. 이 부분은 원저자에게 확인 필요. 다음 논문 마감 12월 15일. 박순자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능한 게 아니었구나. 그저 방법이 남들과 달랐을 뿐이구나. 그 후로 박순자 여사는 사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준혁을 무시할 때마다 박순자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모르지. 이 사람이 밤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희진이 암에 걸렸을 때 준혁이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쓰세요.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가 모은 거예요. 희진이 치료에 쓰세요. 준혁 씨, 이걸 어떻게 밤에 번역이라면서 모았어요. 어머님은 아시잖아요. 박순자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그 후로도 계속 밤마다 일했다는 것을. 희진이는 몰라요? 네. 아직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낮에 버는 돈으로 사는 줄 알아요. 왜 말 안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밤마다 일한다는 게. 박순자 여사는 사위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박순자 여사는 준혁의 진짜 모습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준혁은 희진이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 매일 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에는 집에 와서 번역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준혁 씨, 잠은 언제 자요? 4시간 정도 자요. 괜찮아요. 몸 망가져요. 괜찮습니다. 희진이만 나으면 돼요. 박순자 여사는 사위의 눈밑 깊은 다크서클을 봤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아내를 간호하고 돈을 벌고 딸을 돌보는 남자. 세상은 이 사람을 무능하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희진이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준혁은 울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하지만 준혁은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왜요? 당신이 한 일을 희진이한테도 말해야죠. 아내는 이미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가족만 알면 돼요. 박순자 여사는 사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준혁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학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번역하고 가족을 돌보고 박순자 여사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준혁이 딸 서연이의 학비를 위해 밤샘 작업을 하는 모습, 희진이 재발했을 때 또다시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아 묵묵히 견디는 모습, 박순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알아야겠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도 알게 해야겠다. 그래서 박순자 여사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번역한 논문 목록들, 준혁이 받은 감사 메일들, 준혁이 기부한 내역들. 그는 번 돈의 일부를 매달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몰래 도와준 사람들의 이야기들. 박순자 여사는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고개를 들 날이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박순자 여사 자신도 병을 얻었을 때 그 상자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마지막 순간 박순자 여사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머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알아야 해요.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딸 희진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외손녀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당신 같은 사위를 얻어서. 그리고 박순자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호텔방에서 혼자 그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장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들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준혁은 천천히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봉투와 USB 그리고 두꺼운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먼저 맨 위에 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장모님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사위 준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준혁 씨, 당신은 20년 동안 우리 집안의 무능한 사위로 살았어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밤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당신이 희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이 서연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 상자 안에는 당신이 지난 20년간 해온 일들의 기록이 담겨 있어요. 당신이 번역한 의학 논문 목록 마이너스 총 837편. 당신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의사들과 연구자들의 메시지 마이너스 총 213통. 당신이 기부한 고아원의 감사장 마이너스 20년치. 당신이 몰래 도와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당신이 번역한 논문들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살렸는지에 대한 기록. 준혁 씨, 당신은 무능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조용히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번역한 최신 암치료 논문 덕분에 한국 의사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배웠어요. 당신이 번역한 희귀병 논문 덕분에 진단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살았어요. 당신이 밤마다 고생하며 번역한 그 논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의사들은 논문을 읽고 환자를 치료했지만 누가 그 논문을 번역했는지는 관심 없었으니까요. 준혁 씨,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해요.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 상자를 여는 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공개해도 되고 영원히 닫아둬도 돼요. 하지만 나는 바래요. 당신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에게. 장모 박순자 올림. 준혁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 안에 다른 것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마이너스 논문 번역 목록. 20년간 준혁이 번역한 837편의 의학 논문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방암 신규 치료제에 관한 임상 연구, 희귀 소아암 진단 기법 개선, 알츠하이머 조기 발견 바이오마커, 준혁 자신도 잊고 있던 논문들이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았다니. 두 번째 파일 마이너스 감사 편지들. 준혁이 번역한 논문을 읽은 의사들이 보낸 메일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자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논문 번역이 없었다면 이 치료법을 몰랐을 겁니다. 정확하고 빠른 번역 감사드립니다. 213통. 준혁은 이 메일들을 받았지만 그저 업무용 인사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하나하나 모아두셨습니다. 세 번째 파일 마이너스 고아원 감사장. 준혁은 20년간 매달 30만 원씩을 서울의 한 고아원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한 번씩 오는 감사장. 장모님은 이것도 모아두셨습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USB. 준혁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안에는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김성우입니다. 저는 민준혁 씨가 번역한 논문을 수없이 참고했습니다. 그분의 번역은 단순히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최신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혁 씨는 제 영웅입니다. 준혁은 놀라 화면을 멈췄습니다. 김성우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 전문의였습니다. 다음 영상. 저는 희귀병 환자 이민지의 어머니입니다. 제 딸은 5년 전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계속. 오후 606. 국내 어떤 의사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 선생님이 최신 해외 논문을 읽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논문을 번역한 분이 민준혁 씨였습니다. 덕분에 제 딸이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총 30개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들, 환자들, 연구자들이 준혁에게 감사를 표하는 영상들. 장모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구나. 평생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원 보조교사, 밤에 하는 번역 아르바이트, 초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준혁이 밤새워 번역한 논문 덕분에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했고 그 환자들이 살았습니다. 마지막 파일. 준혁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장모님이 손수 쓴 편지가 또 있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이 파일들을 모두 보았다면 이제 알겠죠. 당신은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영웅이었어요. 세상은 CEO나 의사나 변호사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처럼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을 바꿔요. 당신이 번역한 논문 한 편 한 편이 생명이에요. 이제 결정하세요.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할지 아니면 계속 숨길지. 나는 당신을 존중해요.
어떤 결정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의 바람은 하나예요. 당신이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딸 서연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미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준혁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무능하다 했고 그도 자신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장모님만은 달랐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지켜보고 기록하고 증명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준혁은 딸 서연을 호텔 로비로 불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유언장 공개 이후로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준혁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할머니가 남긴 거야. 너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준혁은 천천히 상자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파일들, USB 편지들. 아빠가 사실 지난 20년간 뭘 했는지 말 안 했지. 학원에서 일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준혁은 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 의학 논문을 번역한 것, 837편의 논문을 혼자 번역한 것,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댄 것, 고아원에 기부한 것, 모든 것을. 서연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일들을 하나씩 보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아빠가 이걸 20년 동안 하셨다고요? 매일 밤, 너 자고 난 후에, 새벽까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라도 돼. 아빠가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하셨어요? 준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끄러웠어. 낮에는 학원 보조교사하고 밤에는 번역 아르바이트 하는 아빠. 자랑스럽지 않잖아. 아빠, 너도 아빠가 부끄러웠잖아. 대학 입학식 때 엄마만 데려갔잖아.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저는 몰랐어요.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줄. 대단한 일 아니야. 그냥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한 거지.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아빠가 번역한 논문들이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서연은 USB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오해했어요. 아빠가 무능한 줄 알았어요. 외삼촌들 말만 듣고 아빠를 부끄러워했어요. 괜찮아, 서연아. 괜찮지 않아요. 서연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미안하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빠는 최고예요. 정말 최고예요. 부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외삼촌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나야. 응, 서연아. 무슨 일이야? 삼촌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 무슨 일인데? 와봐. 중요한 거야. 민석은 호텔로 왔습니다. 처남도 함께 왔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상자 내용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데? 아빠가 지난 20년간 한 일이야. 민석과 처남은 파일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형부가 한 거야? 응. 매일 밤 837편이나
20년 동안 민석은 USB 영상을 봤습니다. 의사들과 환자들이 준혁에게 감사하는 영상. 이게 진짜야? 외할머니가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하신 거래.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부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응. 그런데 삼촌들은 아빠를 무능하다고 했잖아. 민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할 말 없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아빠를 무시했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처남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부를 오해했네. 오해한 정도가 아니야. 20년 동안 무시하고 비웃었잖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엄마 병원비 대려고, 나 학비 대려고 밤마다 일했어. 근데 다들 뭐라고 했어? 무능하다고 했잖아.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아빠한테 해야지. 그날 밤 민석과 처남은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형부, 왜? 저희가 형부한테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사과? 그동안 형부를 무시해서요. 형부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줄 몰랐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야.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민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부는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형부를 제대로 안 본 겁니다. 준혁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다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니까. 형부, 진짜 괜찮아. 나도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어.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부. 다음 날 준혁의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상자의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딸 서연은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알아야 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지만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굳이 알려야 할까?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아빠는 그래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무슨 말이야? 아빠처럼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도 무시당하고 살아. 아빠 이야기가 알려지면 그 사람들도 힘이 날 거야. 준혁은 딸의 말에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준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모님이 남긴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지만 조용히 정중하게. 먼저 그는 자신이 번역한 논문을 참고한 의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 논문을 번역하는 민준혁입니다. 아, 민준혁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연락드린 건 혹시 제 번역이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의사들은 한결같이 답했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 번역이 없었다면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 번역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의학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의학학회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의학 논문 번역의 중요성 마이너스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고문에는 준혁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랑하듯이가 아니라 겸손하게. 저는 지난 20년간 837편의 의학 논문을 번역했습니다. 제 번역이 한국 의료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학회지에 실린 기고문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 먼저 반응했습니다. 민준혁? 그 번역가? 내가 참고한 논문들이 다 그분 번역이었어. 20년간 837편이라고? 혼자서? 이야기는 점점 확산됐습니다. 한 의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 지난 20년간 제가 읽은 수많은 의학 논문 번역이 한 분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민준혁 선생님, 그분 덕분에 저는 많은 환자를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분 번역 논문 본 적 있어요. 정확하고 빠른 번역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20년이나 혼자서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이야기는 언론으로 번졌습니다. 한 기자가 준혁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민준혁 선생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번역이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살린 거죠. 저는 그저 번역했을 뿐입니다. 기자는 준혁의 겸손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뽑혔습니다. 20년간 837편 혼자 번역. 그림자 영웅 민준혁 씨의 이야기.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준혁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나도 남들 보기엔 별 볼일 없는 일하지만 나름 의미 있다고 믿었는데 이 기사 보고 위로받았어요. 성공이 꼭 CEO가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멋진 거구나. 준혁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처가 친척들에게도 외삼촌이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혁 씨, 기사 봤습니다. 아, 네. 제가 준혁 씨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준혁 씨를 20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외삼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다들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니, 사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었을 뿐 준혁 자신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학원 보조교사로 일하고 여전히 밤에 논문을 번역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 딸 서연이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다들 아빠 기사 봤대. 내가 자랑했어. 그래. 응. 내 아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들 부러워했어. 서연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제 학부모 모임 가셔도 돼요. 나 자랑스러워. 준혁은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아빠를 둬서. 학원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 선생님, 기사 봤습니다. 아, 네. 선생님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정식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제 일하고 싶습니다. 원장은 준혁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에게 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출판사에서였습니다. 민준혁 선생님, 책을 내시죠. 책이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겁니다.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될 만한가요?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이야기? 요즘 사람들은 성공만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돈, 명예, 지위.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준혁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의 바람. 준혁은 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간 준혁은 자신의 지난 20년을 글로 썼습니다.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던 날들. 밤마다 논문을 번역하던 시간들. 아내를 간호하며 느꼈던 감정들. 딸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들. 그리고 장모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 책 제목은 그림자의 빛이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제목이 완벽합니다.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빛을 만들어낸 분의 이야기.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줄을 섰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대 백수입니다. 가족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책 읽고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보려고요. 남들이 뭐래도. 한 여성도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합니다.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책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찮은 일은 없다는 걸. 준혁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했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도 쏟아졌습니다. 한 토크쇼에 출연한 준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20년을 혼자서 매일 밤 일하신 건 아무나 못합니다. 제게는 지킬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특히 준혁과 같은 처지의 중년 남성들. 나도 힘내야겠다. 내일도 의미 있는 거구나.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해야겠다. 준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학원에서 일하고 여전히 밤에 논문을 번역했습니다. 달라진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학생들은 준혁을 존경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조용히 하지만 의미 있게. 준혁은 웃었습니다. 넌 내 길을 찾아. 나처럼 살 필요 없어. 딸 서연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아빠, 내가 승진했어. 축하한다, 딸. 아빠 덕분이야. 아빠 보면서 배웠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거. 넌 원래 잘했어. 아니야. 아빠가 가르쳐 준 거야. 어느 봄날 준혁은 장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선물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 바뀐 건 아니고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준혁은 무덤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신 것.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20년간 무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머님만은 달랐죠. 어머님은 저를 봐주셨어요.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돌아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이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준혁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 그날 저녁 준혁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논문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최신 심장병 치료에 관한 연구. 준혁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 번역이 누군가를 살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하찮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준혁의 손은 계속 오후 609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준혁은 잠시 손을 멈추고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 평생을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 준혁은 다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이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작은 서재에는 빛이 환했습니다. 그림자의 빛. 끝.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자체에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장모 박순자 여사는 세상이 무시하는 사위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세상에 알렸습니다. 민준혁은 평생 무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영웅이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일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